31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자, 우리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일단 흥선대원군의 집권기 한번 떨어볼까요? 1863년에서 1873년까지. 자, 이걸 왜 쓰냐면요. 자, 강화도 조약이 있기 전에 이미 흥선대원군은 물러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개항을 반대하는 쇄국 정책을 펴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페이지입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자, 민생 안정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왕권 강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통상 수교를 거부합니다. 자, 대내적으로는 민생 안정, 왕권 강화. 특히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 행동이 경복궁을 중건한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31페이지 셋째 줄을 보고 있습니다. 경복궁 중건. 자,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취한 제도 중에서 하나가 서원을 철폐한 겁니다. 그렇죠? 47개만 남기고 나머지 철폐. 그리고 삼정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반에게도 포를 부과합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호포제.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민생 안정하고 관련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외적 정치로 한번 가볼까요? 자, 통상수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리고 천주교를 탄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자, 우리 서양 세력의 침입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근현대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결국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해봐라. 시대 순으로 나열해봐라. 이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나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이거 시대 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남자, 시대 순으로 구분 안 됩니까? 아, 된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이 내가 거쳐갔던 남자들 다 쭉 한번 열거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시대적 구분, 요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1866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31페이지. 자, 먼저 병인박해. 자, 그러면 이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 짓입니까? 고종 짓입니까? 자, 연도를 보시라니까요. 흥선대원군지다. 이게 지시란 말이 좀 그러네요. 흥선대원군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병인박해의 주체는 흥선대원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1866년 연도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입니다. 병인박해. 자, 그러면 이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병인박해 다음에 바로 병인양요 아니다. 그 다음에는 제너럴 셔먼호. 자,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서 약탈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결국 불태워진 사건. 이게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자, 그 당시 평양도 감사 누구였죠? 예,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자, 박규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인양요가 있습니다. 자, 병인양요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죠.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자, 저는 계속 의문이 생기는 게 왜 하필 강화도입니까? 바로 한강 물줄기를 따고 경복궁을 점령했으면 지금 우리 프랑스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강화도로 올 이유가 없잖아. 강화도는 나름대로 이 진지도 구축돼 있고 이 포병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서울로 진격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이제 병인양요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있죠? 1868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정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71년 자, 신미양요 있습니다. 그렇죠?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하비가 건립된다. 자, 척하비가 건립됩니다. 자, 우리 척하비 부산에 있습니까? 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저 용호동 쪽에 그 유해무유지 맞은편에 그 박물관 있잖아요. 시립박물관인가? 부산박물관 있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입구에서 왼쪽 편 구석 쪽에 가면 이 척합이가 외롭게 지금 서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데이트 코스로 괜찮습니다. 그 앉아 있어도 되고요. 자, 데이트 코스 하시면 됩니다. 이 척합이가 건립돼 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척합이는 서울에만 건립돼 있다. 바로 틀린 말입니다. 전국 각지에. 자, 이런 게 아주 쪼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척합이는 전국 각지에 있다. 자, 이번에 서울지방직 문제에서 온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아간파천 이후 1년 뒤에 고종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오죠? 황궁을 어떻게 하죠? 경운궁이죠. 경운궁으로 황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합니까? 경운궁 하면 틀린 말이죠. 황구단 또는 원구단. 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주 쪼잔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척합이도 전국 각지에 있었다는 것. 자,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거 이거 있어요. 처국이 서울에만 설치되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처국이 알죠? 아니, 비를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 기구. 이것도 전국 각지에 설치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사료 한번 보세요. 위정척사. 자, 우리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해서 보니까 출전이 화서집입니다. 화서. 자, 화서 이항로입니다. 이항로. 자, 이항로. 최익현의 스승이죠. 이항로입니다. 척하 주전론을 펼쳤습니다. 자, 화서집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와서 이제 문호 개방입니다. 자, 우리가 서양가 최초로 문호 개방을 한 게 강화도 조약이죠. 맞습니까? 그럼 틀린 말입니다. 아니, 서양가 최초로 문호 개방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일본과 수교를 한 게 강화도 조약이고 일본은 서양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주 졸렬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볼까요? 자, 세 개의 항구를 차례차례로 개항을 합니다. 자, 세 개의 항구가 뭡니까? 부산, 원산, 인천. 그렇죠? 부산, 원산, 인천.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은 대표적인 근대적인 조약이면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그 지혜복권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일수 수교 조교 부록 봅시다. 자, 이 부록도 1876년 같은 해에 체결됩니다. 그렇죠? 이 부록을 보니까 일본 외교관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인 거류 지역이 있고 이 거류 지역에서 거류지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자, 우리 개항장을 중심으로 10리 이내. 자, 10리 이내에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화폐가 유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장정. 자, 이 통상장정도 1876년입니다. 나중에 개정이 되지만 이건 개정되기 전이다. 개정되기 전 통상장정에 따르면 양국의 무제한 유출. 자, 설마 이걸 가지고 방공령 이러면 틀렸다. 방공령은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이고 개정되기 전 조일 통상장정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없고요. 그리고 항구세도 없습니다. 무항세. 세 가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조선책략이라는 단어 봅시다. 자, 이번에 1번 조선책략. 조선책략은, 자, 러시아 견제를 막기 위해서, 자, 우리 청나라 외교관이죠.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또는 황준션이가 쓴 책입니다. 그렇죠? 조선책략. 이 조선책략을 누가 들고 옵니까? 김홍집. 2차 수신사 김홍집이가 들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책략을 고종이 유생들한테 이게 배포하거든요. 배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남만인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알선을 받습니다.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그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1882년이죠. 그죠? 1882년. 이게 우리나라가 서양과 최초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것은 일단 거중조정. 자, 거중조정은 어느 한쪽이 위기에 처하면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도와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혜법관 체국대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책에는 없지만 관세에 관한 규정이 있죠. 자, 최초로 관세에 관한 규정, 관세 규정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각국의 나라와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결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랑 가장 늦게 체결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선교, 그죠? 포교 문제, 그죠? 천주교 포교 문제로 가장 늦게 프랑스와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사료를 보니까 강화도 조약에 대한 사료입니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개화 사상입니다. 자, 우리 개화 사상은 우리가 실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북학파 실학, 중상주의 실학자입니다. 그죠? 북학파 실학자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개화 사상은 청해 양무운동이나 일본의 명치 유신 또는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개화론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박규수. 아까 박규수가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박지원 손자, 평안도 감사. 자, 우리 박규수가 있고, 유홍기 있고, 오경석이가 있습니다. 자, 유홍기는 어떤 사람이죠? 직업이 의사, 의관입니다. 의사. 자, 갑자기 최근에 의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김래원이가 그렇게 멋있었습니까? 헬기에서 내리는데 와, 제가 보니까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대요. 아, 잘 모르시는 분, 우리 여성분들이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그 박신혜의 눈빛도 그 뭐 잡아먹을 듯이 그래 보고 있대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 같아요. 맞습니까? 아, 모릅니까? 아, 제가 그 부분만 유튜브로 한번 봤거든요. 아, 보고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유홍기가 그 이제 의사입니다. 의관. 그 다음에 오경석은 역관입니다. 자, 그래서 오경석이가 청나라에서 이제 책을 가져와 가지고 유홍기를 주면, 그러면 이 유홍기가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강범에게 교육을 시키는, 특히 이제 박규수 사랑방, 박규수 집에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유홍기가 이게 교사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일찍 죽거든요. 이 사람이 일찍 죽으면서 결국 박규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개화 사상이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오경석이 없었다면 갑신정변도 없었다, 이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김옥균이나 박용효나 홍영식, 서강범, 특히 박용효는요 철종의 사위입니다. 이게 이번 서울지방지 문제였어요. 철종의 부마, 철종의 사위, 아니 왕족 아닙니까, 그죠? 6개월 살다가 자기 부인은 죽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왕족이에요. 왕의 사위, 왕족이란 말보다는 왕의 인척,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 홍영식, 서강범, 공통점이 뭘까요? 과거 급제자입니다. 20대 과거 급제예요. 특히 김옥균은 장원급제입니다. 출세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김옥균은 또 안동 김씨입니다. 세도 집안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들이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개화 사상의 내용 중에 평등 사상도 있죠. 그래서 각종 신분제를 철폐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화 사상은 둘로 쪼개집니다. 자, 보세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그럼 이 온건개화파는 누구랑 결탁합니까? 민씨정권. 자, 민씨정권과 결탁을 하고요.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죠? 주도권은 온건개화파가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급진개화파가 계속 수세에 몰리게 돼요. 그리고 이 온건개화파도 이제 개혁 정책을 펴니다. 그 대표적인 개혁 내용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별기군. 자,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근데 이 별기군 창설이 결국 나중에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수신사도 보내고, 자, 수신사 몇 차례 보냅니까? 3차례. 그렇죠? 1차 김기수, 2차 김옥균, 김홍집. 죄송합니다.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집, 3차는 박영효 이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자, 이 조사시찰단을 옛날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했다.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이제 위정척사입니다. 자, 이 개화파 사상에 반대해서 위정척사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 위정척사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학문을 전부 이단, 사학으로 배척하죠. 그죠? 그래서 위정척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개 과정,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18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자, 순서대로 기억합시다. 1860년대는 통상 반대, 70년대는 개항 반대, 80년대는 개화 반대, 90년대는 결국 항일 의병 운동으로 확대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의병 운동은 다시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의병 운동은 을미 의병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을미 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을미, 을사, 정미의병. 그 다음에 또 13도 창의군, 그리고 뭐 서울 진공작전, 그리고 뭐 남한 대토벌. 자, 이 말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죠. 이 토벌을 한다. 뭐 누구를 토벌하는데 이 주체가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삼남 지역에 있는 우리 의병운동을 완전히 진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사료 한번 볼까요? 우리 외양일체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외양일체론을 최익현이가 올릴 당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외양일체론. 외나 서양이나 한 몸 똑같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한테 문호를 개방하지 말자.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즈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즈음 외양일체론이 일어난다. 그렇죠?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의 원인이 이번 지방직 문제였습니다. 이모군란의 원인 뭐죠?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그럼 이 구식군대가 도시 하층민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층민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원인. 자,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보니까 구식군대가 폭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도시 하층민이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죠. 하지만 결국 청에 압송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모군란은 청의 간섭으로 실패로, 뭐 실패라는 말보다는 청의 간섭으로 이게 결과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의 결과 두 차례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뭐가 있죠? 제불포 조약하고 그 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모군란 하면 제불포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두 가지를 자꾸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제불포 조약은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일본에 배상금을 물어줍니다. 왜 배상금을 물어줘? 일본 공사관이 불타거든요.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 교관을 우리가 죽입니다. 호리모토를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교관이 죽는 바람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어주고, 또 일본 군인이, 군대가 이 공사관을 경비를 설 수 있도록 군대 주둔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인정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말 쓸 수가 없죠. 장정이라고 돼 있잖아. 장정은 뭐냐면 대등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조약은 대등한 나라끼리 체결하는 게 조약이잖아. 근데 청나라가 굳이 제목을 장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청이 우월하고 우리가 그 밑에 종속돼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장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간섭이 심화된다. 이런 말 느낌이 오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일단 급진개합파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놓였어요. 수세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청의 영향력이 살짝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죠? 청나라 군대의 절반이 지금 청푸 전쟁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급진개합파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한테 손잡은 건 아니고 처음에 미국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본과 손을 잡고, 그리고 우정국, 우체국이겠죠, 그렇죠?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이제 민씨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전부 20대고요. 저기 누구야? 김옥균만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 거의 대부분 20대. 자, 권력을 잡죠. 그리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평등권을 이야기해요. 평등. 신분 차별 폐지, 그죠? 신분제 폐지, 각종 차별 폐지. 그래서 봉건적인 악습을 폐지하고,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 체제 하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하지만 청이 다시 개입을 하죠. 청이 개입해서 결국 3일 만에 정권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3일 천하라는 말 써요. 3일 만에 끝난다. 그리고
일반 민중과는 유리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전혀 동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 개혁의 내용을 보면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다, 유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갑신정변의 결과 이것도 조약이 두 개가 체결됩니다. 하나는 한성조약, 또 하나는 텐징조약. 자, 우리 책에는 텐진조약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 텐진조약. 자, 우리 텐진조약은요, 이게 외교전에서 일본이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에 의해서 일본 세력이 눌러진 거거든. 근데 텐진조약의 내용을 보면 대등하게 조약이 체결됩니다. 청과 일본 간에 대등하게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각각의 군대가 서로 철군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파병을 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되는지 보세요. 밑에서 셋째 줄, 일본은 청과 대등한 동등한 파병권을 획득했다는 말이죠. 일본이 외교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가 되고 있죠. 자, 독일인 부들러, 그리고 우리나라 육일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갑오을미개혁. 자, 뭉뚱그려서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갑오개혁은 1차 개혁과 2차 개혁이 있어요. 그럼 1차, 2차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자, 1차는 1894년, 2차는 1895년이죠. 그 기준은 뭐냐면 1차 때는 군국 기무처에서 개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차 개혁 때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왜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유를 가지고 우리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개혁 봅시다. 1차 갑오개혁. 자, 군국기무처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 과거제가 폐지돼요. 자, 1894년 과거제 폐지, 그리고 신분제 폐지. 자, 그리고 이제 뭐 재정의 일원화, 뭐 조세 급납화, 자, 이런 내용 보이죠? 그리고 이 갑오개혁 때 은본위제를 시행합니다. 은본위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개혁 볼까요? 2차 개혁 보니까 박용효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박용효가 갑신정변을 실패로 끝내고 일본으로 도망가거든요. 도망갔다가 다시 이 국내로 돌아온 겁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박용효는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잖아.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박용효 중심으로 2차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895년 자,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뭐 발표한다 이래 되고, 홍범 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홍범 14조. 그리고 각종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2차 개혁입니다.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한다 이 말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수령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통합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걸 분리해서 수령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차 개혁. 자, 이 3차 개혁은 을미개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갑오을미개혁 이렇게 한 단어처럼 씁니다. 그리고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직후. 자, 을미사변이 뭐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일본인이 부를 때는 여우사냥. 그렇죠. 여우사냥이라고 작전명이 여우사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을미개혁은 자, 친일내각이 수립되고요. 그리고 단발령이 선포가 됩니다. 단발령. 그리고 고종이 먼저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카락 자르고요. 그 태양력, 종루법, 그 다음에 우편사무, 그 소학교 설치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갑오을미개혁은 일본의 간섭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 겁니까?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개혁들이 전부 간섭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뭐 우리 역사가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의 일부 간섭을 받았지만 우리도 독자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논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기까지 부모의 적극적인 어떤 간섭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부모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부모가 많이 권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부모의 일부 권유가 있었지만 내 스스로의 자각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갑오을미개혁은 일본의 간섭은 있었습니다만은 또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통학농민운동. 자, 1894년이죠. 자, 우리 통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교조신혼운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요, 지방 간의 횡포, 지방 간의 수탈에 대항해서 이제 등장하지요. 그죠? 자, 쭉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통학농민운동에서 자, 공주 3내 집회 있죠? 자, 교조신혼운동으로 시작된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정치적인 색채를 띱니다. 정치적 색채를 띤 집회가 이게 보은 집회입니다. 자, 38페이지 여섯째 줄 보은 집회 있죠? 이 보은 집회부터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학농민운동에서 우리가 1차 통학농민운동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고부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고부밀란. 그러니까 고부군수 조뱅가부 행포에 대해서 자, 우리 전봉준이 주도해서 자, 우리 고부밀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고부밀란의 결과 조정에서는 뭘 보냅니까? 안핵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래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안핵사를 보내는데 이 안핵사 이용태가 오히려 또 이 농민들을 탄압을 해요. 탄압을 하고 결국 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1차 봉기. 자, 동그라미 2번 1차 봉기 보니까 백산에 모였죠. 그리고 황토연 전투, 그리고 황용천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우리 통학농민운동의 순서 기억해야 되죠? 자, 1차 봉기 때는 전부 다 승리를 합니다. 그 전주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전주 화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가 전주 화약을 체결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민씨 정권이 청해 군대 파견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외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청해 군대가 들어온과 동시에 일본 군대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조정하고 그리고 농민들 사이에서는 자, 우리 전주화약이 체결됩니다. 그 전주화약 체결의 결과 이 농민들은 직강소를 설치해서 자치적인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뭘 합니까?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교정청.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적으로 점령을 해요. 경복궁 기습 점령. 이게 어딘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3번 2차 봉기에서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 된다 이 말 있죠. 이게 일본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그리고 고종을 위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2차 봉기가 일어났지만 자, 공주 우검치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통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사료를 보니까 통학농민군의 4대 강령 있죠?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이 가축은 소입니다. 소를 잡아먹지 말라 이 말이고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군대를 몰고 가서 서울로 가서 자, 권세가와 그 귀족들을 모두 죽여 없앤다. 뭐 도륙을 낸다 이런 말로 오거든요. 자, 이게 통학농민군의 4대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봅시다. 자, 먼저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즈음 고종은 어디 있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 이걸 아간파천이라 그러죠. 그리고 아간파천 때 우리 고종이 러시아에 여러 가지 이권을 줍니다. 이권. 근데 이권을 주면 서양 열강 중에 어느 한 나라에 이권을 주면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줘야 되잖아. 그걸 뭐라 그러죠? 최국 대우조항. 최국 대우조항에 의해서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간 서재필 씨, 이 서재필 씨가 의사 자격증을 따오죠. 저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 집안하고 결혼합니다. 대통령의 사촌, 자, 뮤리엘 암스트롱하고 결혼해요. 결혼하고, 그래서 이 국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국내로 들어와서 고종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자기 집에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재필 씨는 어떠냐 하냐면 갑신정변 때 실패한 이유가 민중들이 어리석어서, 아까 중후정치라는 말도 썼지만 민중들이 어리석어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계몽운동에 힘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1번 민중계몽, 그 독립문
그 다음에 강연회와 토론회, 그리고 독립신문 발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보면 정부 관리와 함께 이 뭐랍니까 이게 토론회를 개최해요. 그게 관민공동회입니다. 그리고 이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헌의란 말은 뭐냐면 고종에게 이 의안을 바친다. 헌자가 바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6개 조항을 바치기 위해서 헌의 6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종이 이를 수락합니다. 자, 근데 그럼 헌의 6조 내용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거든요. 입헌군주제, 군주권을 제한한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자, 근데 이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수구파 대표적으로 조병식, 자, 수구파 관리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익명서 사건이 일어나고요. 모함을 받은 독립협회는 고종의 강제해산 명령에 의해서 결국 만민공동회 해체, 독립협회 해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와 함께 활동했던 황국중앙총상회도 해체. 자, 하지만 독립협회 활동은 의미가 있었죠.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헌의 6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과 강무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한제국의 수립은 독립협회가 있을 때입니까?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난 뒤일까요? 독립협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독립협회가 있을 때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경궁으로 항궁한단 말이죠. 경복궁 아닙니다. 경복궁은 자기 부인이 살해당한 장소잖아. 가족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무참히 죽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않고 경운궁으로 갑니다. 경운궁. 자, 경궁은 옛날 이름 뭐죠, 이거? 덕수궁 아닙니까? 덕수궁. 그죠? 덕수궁. 지금은 뭐 덕수궁이라는 말보다 경궁이라는 말 더 자주 쓰죠? 모릅니까? 아, 덕수궁 돌람길. 그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경궁하고 덕수 같은 말 아닌가? 몰라요? 자, 같은 말 맞죠? 예, 같은 말 맞습니다. 예. 자, 좀 생소하신 것 같네요. 우리 촌팔 좀 날리죠? 자, 우리 서울에 언제 가봤습니까? 안 가본 지 좀 되지 않나요? 아, 시험 치러 갔다가 새벽차로 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 예, 참 그렇죠. 서울에 서울의 명소 가본 데 있습니까? 뭐 남산? 그다음에 저 잠실의 롯데월드, 코엑스, 63빌딩. 진짜 촌발 날린다는 느낌 안 듭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저도 서울에 몇 번 못 가보거든요. 예. 자, 봅시다. 어쨌든 고종이 경으로 황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대한국국제. 자, 우리 대한국국제는 뭐냐면 전제 황권을 강조해요. 황제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거든. 나는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난 뒤입니다. 여기 이제 말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독립협회가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 대한국국제, 자, 황제는 전능하다 이 말이거든. 이 황제의 황권이 무한함을 강조했던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 자, 그래서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이 광무개혁, 이 대한제국의 개혁입니다.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본신참. 자, 구본신참이란 말은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것을 참고한다 이 말입니다. 구본신참, 다른 말로 하면 점진적인 개혁 이 말이에요. 점진적인 개혁. 자, 그래서 각종 이제 개혁을 합니다. 보세요. 양전 사업을 하죠.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지계, 소유권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지계. 그러면 지계를 발급한단 말은 지주제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부정한단 말일까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지계거든. 그러면 지주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계를 발급한다는 말은 지주 제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상공업진흥책 쭉 읽어보세요. 하지만 근대로 지향하는 것에 역행하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권력을 국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황제가 독점하는 것이 대한제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복고주의, 복고주의란 말 알죠?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의병운동. 자, 의병운동 요 순서대로 기억해 봅시다. 을미, 을사, 정미. 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원인, 배경, 그 결과 뭐 이런 걸 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인 봅시다. 원인.
을미의병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발령이라는 말이 결국 유생들한테 머리카락을 잘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머리카락은 못 자르고 머리는 자를 수 있죠. 뭔 소리입니까?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렇게 말했잖아. 유생들이 들고 일어난다. 보세요. 유인석, 이송, 유생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유생들이 주도가 되니까 고종이 해산 공고 조칙을 내리면 당연히 해산하겠죠. 고종 말을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의병. 을사의병은 을사조약 체결과 관련됩니다. 자, 을사조약은 결국 외교권이 박탈된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평민들도 막 등장합니다. 특히 평민 의병장들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신돌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 정미의병은요, 고종의 강제 퇴위하고 관련됩니다. 자, 고종의 강제 퇴위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유를 들어서 고종을 밀어내고 순종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그런 일제의 어떤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자, 군대를 해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참여한다. 그래서 의병 활동이 좀 더 군대 조직처럼 조직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고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남한 대토벌 작전을 뒤집었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애국개몽운동. 자, 애국개몽운동과 관련해서 애국개몽이란 말은 결국 뭐 실력을 양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실력을 양성하는 실력 양성운동 이런 개념인데요. 자, 주요 단체 봅시다. 요 중요한 단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안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안회. 자, 보안회 언제 만들어지죠? 1904년. 1904년 보안회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자,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개성한 단체입니다.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개성했다. 1905년이고요. 1905년이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질 당시에 1905년이니까 을사조약이 있었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을사조약을 반대했겠지. 헌정연구회는 을사조약을 반대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자강회. 자, 대한자강회는 1906년부터 1907년까지입니다. 그럼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잖아. 그렇다면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를 반대했겠죠. 자, 참 자세히 봅니다. 헌정연구회는 1905년도에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을사조약을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는 1906년부터 7년까지 존속된다. 그럼 7년에 왜 해산됐겠습니까?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해산된다. 대한자강회는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해산됩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 자, 신민회는 1907년부터 1911년.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1907년부터 1911년까지. 그리고 1911년 어떤 사건이 있죠?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 해체됩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 활동 내용 보세요. 비밀결사면서 공화정, 공화국가. 더 이상 입헌군 주제 아닙니다. 공화정체의 국가를 수립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력 양성 운동. 우리 실력 양성을 어떻게 하면 실력이 양성되죠? 학교를 세우면 되잖아.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학교가 세워집니다. 신민회 활동 중에서 학교. 그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세워집니다. 회사. 뭐 자기회사. 자기회사, 태극사관. 자기회사, 태극사관. 자, 이런 기억 못하겠는 사람은 그냥 학교 설립되고 회사 설립된다. 실력 양성. 그리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죠. 그죠? 그 남만주, 서간도 남만주 지역에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가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뭐 주요 활동 보니까 뭐 서북학회가 있고 기호흥학회가 있습니다. 황성신문이 있고 대한매일신보가 있다. 자, 우리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공통점은요, 전부 1910년 폐간됩니다. 자, 밑에서 다섯째 줄,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 폐간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근대문화 볼까요? 자, 근대문화 보니까 근대문물이 있습니다. 뭐 박문국, 기기창, 전항국, 그리고 전신전하, 그리고 경인선, 경부선, 뭐 경의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이거 한계도 있습니다. 왜요? 자, 이런 근대 시설은 누구에서 만들어집니까? 서양의 기술과 자본.
우리가 서양에 종속될 수 있잖아. 그렇죠?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기관으로서 한성순보. 자,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순한문 신문이죠. 그렇죠? 최초의 순한문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은 요거는 민중신문이면서 한글신문이고 영문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이 있고, 자,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 그리고 일반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순한글신문, 순한글신문이면서 일반 대중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 영국인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일제는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신문 발행을 이제 신문의 어떤 발행과 간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대적인 학교가 막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국사연구와 관련해서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석영 시에서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국사연구와 관련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신채호와 박은식. 자,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들면서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이거 보고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44페이지. 자, 우리 국권 피탈 과정 출제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순서대로. 자, 먼저 첫 번째 1904년 한일의정서. 자, 우리 한일의정서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시대적 배경이 러일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이 한반도에 있는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우리는 중립선을 했거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누구 편도 안 된다라고 중립선을 했는데 일본이 강제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1차 한일협약. 이걸 뭐라냐면 고문 통치라는 말을 써요. 고문. 그래서 각각 행정각부에 고문이 파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어떤 서양인들의 묵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먼저 미국이 묵인하죠. 카스라 테프트 미락. 미국이 묵인. 그 다음에 영국이 또 묵인하죠. 2차 영일동맹. 러시아가 묵인합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강화조약. 자, 그래서 결국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을사조약이 체결될 때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국에 헐버트를 보내죠. 헐버트를 보내지만 미국 대통령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요? 카스라 테프트 미락을 해놨잖아.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조약은 자, 우리나라의 어떤 국권이 뺏기는 이제 어떤 시발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통감부.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의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합니다. 그죠? 헤이그 특사 파견. 하지만 이것이 고종의 퇴위에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한일협약. 뭐 요 말보다는 한일신협약 또는 정미칠조약 이렇게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인 차관이 임명됩니다. 차관 통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후학서. 자, 감옥 사무하고 사법권을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1910년 국권 피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우리 쭉 나열할 수 있도록, 특히 을사조약 직전 서양 열강들의 묵인 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제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을 보겠습니다.